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6일 수요일 아침 9시 42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그 탄력은 좀 줄어들고 있죠. 미국과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데는 여전히 계속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좀 영향을 미쳤고요.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IMF에서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 상향 조절했다는 것도 영향을 좀 미쳤겠죠. 그래서 지금 요즘 시장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정말 호재밖에 없습니다. 예, 경제는 좋아질 거야. 경기 침체는 없을 거야. 또 그리고 금리 인상은 끝났어. 라는 그런 내용들. 또 그리고 기업 실적도 너무 좋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증시는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지만 채권 시장은 조금 좀 의문을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닉 티밀하우스 연준 대변인 기사죠.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자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준 사람들도 여전히 긴축에 대해서 좀 아직도 좀 더 좀 지속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동상이몽입니다. 그죠? 주식시장 랠리 계속되고 있지만 서로의 생각은 조금씩 좀 달라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하나씩 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에 일단 경제 지표들 좀 몇 가지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봐야 될 만한 거는 이런 것들, CB 컨슈머 컨피던스 이런 것들 보시면 되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좋았다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지금 경제가 좋다라는 게 미국 경제 좋다라는 겁니다. 한국 경제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미국만 좋다라는 겁니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중국, 한국 이런 데들은 경제 전망이 안 좋은데 미국이 좋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이런 지표들은 이렇게 좋다. 그래서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그런 지표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나왔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채권 입찰이 있었는데 5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4.71로 이제 그 결정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비해서 좀 상당히 좀 높아진 값이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좀 있을 수 있지만은 예를 들면 앞으로 경기가 좋다라는 그런 자신감도 일부 이 금리에 녹아있을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재무부가 채권 발행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발행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채권 시장의 우려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장기 금리들이 그 장기물 채권들이 좀 본격적으로 좀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채권 발행에서 장기물 채권 발행 비중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장기물 채권 비중이 높아져서 그런지 일단 금리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단기물 금리는 그대로 있지만 장기물 금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이런 점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근데 어쨌든 이래저래 해서 주식시장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전에 발표된 게 있죠. 조금 전까지는 아니 몇 시간 됐는데 애플이 아니고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둘 다 내용은 좋았다라고 합니다. 잠깐 숫자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그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좋았고 구글 실적 좋았습니다. 그죠? 둘 다 예상치보다 좋았어요. 매출도 좋고 이익 자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락 마이너스 3% 급락, 구글은 6% 급등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냈는데요. 아무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가 알기로 시가총액이 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단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미국 선물 시장은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죠? 갭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면서 지금 하락 중이에요. 지금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걸 겁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 것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급락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선물 시장이 안 좋다라는 이거를 지금 오늘 아시아가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코스피가 비리비리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더 할 수 있는 생각이 있죠. 이번 실적 발표 전반적으로 다 실적들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은행들 실적도 좋게 나오고 있고, IT 빅테크도 그렇고, 지금까지 실적이 서운하게 나온 데가 제가 알기로 거의 없습니다. 넷플릭스 매출이 살짝 부진했던가? 그거 말고는 지금 주요 기업들이 다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밌는 게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오늘 밤에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미국 지금 시간 외니까 이런 건 제끼고,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밤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실적이. 이제 이것도 아무튼 지켜볼 문제이긴 해요. 실제로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하는지. 근데 아무튼 재밌는 게 지금까지 주요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락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거 그만큼 증시가 많이 올라서 이미 기업들의 좋은 실적이 증시에 선반영된 게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 추측이 슬슬 사실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은 또 급등하고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영향을 다 이래저래 합쳐 보니까 결국 하락 요인이 좀 더 컸나 봐요. 그래서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선물 시장은 하락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은 쭉 살펴봤고, 그래도 어젯밤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 좀 하자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하루하루 그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하루는 IT 빅테크가 오르고, 하루는 은행주들이나 금융주 혹은 그 나머지 친구들이 상승을 하면서 시장 순환매가 돌아가면서 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제대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어제는 이제 IT 빅테크가 좀 올라간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IT 빅테크들이 이렇게 초록불 들어왔고, 금융주들이 좀 빨간불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오르고 S&P는 좀 적게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좀 혼조합니다. 요즘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비슷비슷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형적인 상승장의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죠? 하여튼 다들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좀 혼조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지금 순환매가 도는 모습일 수 있어요. 이런 게 사실 건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계속해서 전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반 오르고 반 떨어지고 이러면서 지수 자체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건 어떤 상승의 속도 조절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건전한 상승일 수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P 같은 게 나스닥보다 좀 더 적게 올랐던 거는 S&P가 지금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S&P는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한 일주일 동안 여기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직전 고점 여기를 앞두고 강하게 오르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 상승이 좀 둔화됐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S&P가 저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분봉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분봉상으로만 봐도 이렇게 저항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만큼 이제 어제 거래됐던 그런 영역인데, 가만 S&P 30분봉인데 이런 걸 보시면은 어딘가 이렇게 정확하게 저항을 의식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항 때문에 좀 적게 오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나스닥은 어떤가요? 나스닥은 지금 올라갈 공간이 충분히 있죠. 분봉으로 좀 더 크게 보자면은 나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위쪽에 올라갈 수 있는 공간들이 아직도 충분히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왔으나 나스닥도 일단 당장 직전 고점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직전 고점에 대한 어떤 저항에 부딪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이거는 분봉이죠,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겠죠, 그죠? 오늘 밤에 어떻게 되나 잘 봐야 될 겁니다. 이 자리를 넘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하락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이렇게 아래쪽으로 안 좋게 꺾이는 거고요. 여기서 오늘 밤에 다행히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는데 FOMC 회의에서 좋은 내용들이 나와서 이걸 또 위쪽으로 좀 이렇게 올라와 주면은 위쪽에 있는 저항을 테스트하러 한 번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죠? 일종의 변곡 비스무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변곡. 일봉상으로 봐도 보이죠, 그죠? 오늘 만약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감이 되고 여기서 하락이 더 깊어지고 그런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쌍고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분봉으로 봤던 게 그겁니다. 오늘 만약 FOMC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하락을 하면은 얘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이런 자리들을 붕괴시키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으로 전환돼 버릴 수 있다고요. 그런 점들 잘 봐야 되는 거고, 올라가면 다시 한번 쌍고점 테스트하러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오늘 밤이 미국 증시 기술적으로 조금 좀 중요하긴 하겠죠, 그죠? S&P도 그렇죠. S&P도 이 직전 고점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니까 넘어가면 레벨업인 거고 또 올라가는 거고, 붕괴 여기서 못 넘어가면 또 박스권이나 하락 전환 가능성 생기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은 당연히 아무것도 안 한다라 말씀드렸고, 아무것도 안 하고 빨리빨리 잤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저기 애플 이런 거 한 번씩 좀 잘 봐야 되겠죠. 애플은 지금 보시면 일단 하락해야 되는 게 자연스러운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저항을 누적시켰기 때문에. 근데 안 빠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일단 강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자리에서 좀 더 올라가고 싶은 의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양봉을 보여주고 상승세, 어떤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분위기는 또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늘 밤은 계속해서 올라줘야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또 올라줘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저항 돌파한 척하고 더 올라주는 게 자연스러운 그런 그림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었고요. 그 독일 증시인데요. 어제 중요한 저항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이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승을 하긴 했고요.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턱걸이에요. 직전 고점 자리가 이렇게 있고 턱걸이를 했습니다. 상승해야 되는 날 상승했으니까 일단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뭐 특별히 상승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이제 발사 준비만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저항이 여기 있는데 저항을 소화하고 이제는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갈 수 있을지 못 갈지 좀 지켜보면 되는 좀 지켜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 빨리 발사를 하면 되는데 발사가 조금씩 지연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올라야 될 때 올랐으니까, 또 그리고 매수세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일단 뭐 특별히 상승세에는 문제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들 이런 친구들, 그죠? 아직까지 하방 경직성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죠? 이런 점들 체크만 하면 될 것 같고, 달러 인덱스 어젯밤에 지난번 급등으로 인해서 살짝 조정 나왔으나 여전히 달러는 단기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101 지지력 테스트 보자라고 했는데 101 터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달러가 좀 강하구나, 단기적인 흐름이 굉장히 강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거 체크했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점은 증시의 우호적인 점은 분명히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권 시장의 어떤 그런 그 우려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쯤에서 좀 장단기 금리차 한 번만 체크를 할까 하는데요.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잠깐 좀 체크하자면요. 지금 현재 이제 3중바닥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둘, 셋, 3중바닥형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이런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한 척하면서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3중바닥형 만들어지고 이렇게 정상화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것도 그래요. 10년물하고 3개월물 금리도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비교해 보면은 다중 바닥형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얘도 아직 완벽히 다중 바닥형이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죠? 어딘가를 넘어가고 이번에도 고점을 높여줘야 완전히 상승 추세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번에 좀 빠질 때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일단 물론 어떤 하방 경직성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만 조정하고 빨리 올라갔으면은 얘가 이제 완전한 상승 추세로 전환인데, 이번에 빠질 때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바닥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런 모습은 일단 완전히 상승 전환을 하기에는 아직 좀 의문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완전히 상승 전환하기에는 좀 약하네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어쨌든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건 지금 그만큼 이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금리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시장 참가자들, 지금 우리 모두 국민들이 지금 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증거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으면은 조만간 이게 정상화가 확 되면서 무슨 위기가 생기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엄청나게 빨리 하면서 이게 그 정상화가 됐었죠. 그리고 그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증시는 막 대폭락을 하고 금융위기가 왔었고 항상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들이 어떤 사실 뭐 저의 어떤 주요 뭐 하방 투자의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주요 근거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사실 좀 이례적으로 좀 긴 거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심했던 적도 사실 이것도 뭐 1980년대 이후로 최고인가? 뭐 하여튼 거의 그 정도로 지금 역전폭이 굉장히 심한 거고요. 또 그리고 역전이 이렇게 심하게 지금 0 밑으로 간 지가 언제입니까? 0이 여기쯤이에요. 0이 여기쯤인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된 게 22년 겨울이에요. 22년 겨울에 역전이 돼갖고 지금 23년 여름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기간 역전이 돼갖고 여기서 이렇게 버텼던 적도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인 거긴 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버텼음에도 이렇게 고금리에도 금융위기가 특별히 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이제 경기가 튼튼해서 정말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그 무슨 위기가 났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위기가 안 나고 그냥 그 운이 좋게 잘 흘러가고 있는 건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짜 경기가 좋아지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 위기가 났어야 되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운이 좋아서 버티고 있는 건지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쉽게 하방 아이디어를 좀 포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저의 판단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증시가 지금 랠리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빨리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니까 눈치 보지 말고 오르자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일단 하방 경직성 정도는 만들어냈고 무슨 위기가 생길 거면은 이제 지금쯤이다. 버틸 때까지 충분히 버티긴 버텼다라는 거를 일단 이런 지표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요거 확인을 좀 해봤고요. 그와 비슷한 건 아니고 이제 이와 어떤 뭐 내용적으로 좀 유사한 그런 데이터가 좀 있긴 있는데요. 요건 이제 어제 발표된 데이터인가 봐요. 유럽 은행들의 대출 담당자들을 조사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로존 그 대출 조사인데 이게 보시면은 분홍색 선 여기 있는 그 핑크색 선 보이시죠? 이 핑크색 선은 뭐냐면은 대출 수요입니다. 대출 수요. 나는 얼마나 대출을 받고 싶다. 이런 대출 수요인데요. 지금 보시면 유로존은 대출 수요가 완전히 감소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렇겠습니까? 확실히 뭐 경제가 어려워서 미래 경제 전망이 너무 어두워서 이렇게 대출 수요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대출 수요가 줄어든 건 금리가 너무 높아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출 수요가 줄어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동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 유동성이 이런 걸 보면은 원활하게 좀 충족이 못 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데이터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보시면은 어떤 대출 담당자들의 그 대출 기준 뭐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슬슬 좀 낮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돈 필요한 사람들이 그만큼 좀 돈을 못 구하고 있다. 뭐 요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연체율도 높아지고 디폴트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금융위기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사실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다 어떤 위기의 직전이기도 해요. 위기의 직전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뭐 결정적인 한 방이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런 걸 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건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미국도 사실 비슷해요. 뭐 이건 최근 데이터는 아니었긴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래서 뭐 연체율들이 슬슬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대출 담당자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은행 위기 등등 또 그리고 금리가 높다는 등등 뭐 이래저래 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대출을 좀 잘 안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등장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그런 데이터들은 제가 3월달, 4월달에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왜냐면 그때 은행 위기가 났을 때라서 그때 좀 우리가 많이 체크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건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 위기가 나는 게 별 게 없거든요. 그 대출을 안 해주고 자꾸 돈을 안 빌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뭐 유동성이 뭐 고갈이 되고 그렇게 해서 회사들이 하나둘씩 망하고 그럼 이제 어떤 디폴트가 나고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이런 그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긴 한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뭐 대출과 관련된 이런 지표 아니냐, 대출과 금리 이런 것들이 사실 진짜 중요한 지표가 아니냐 싶긴 해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또 중요한 게 또 언제 또 발표가 되냐면은 7월 31일이라고 합니다. 7월 31일에 연준 3분기 써있죠. 대출 책임자 의견조사 요게 발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좀 참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유럽 증시 이야기 쭉 다 해봤고요. 요즘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좋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도 있지만요. 그래서 원자재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완전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은 어디를 돌파한 척 해야 될까요? 제 생각은 여기 한 80달러 정도 돌파한 척 하면 된다라고 봅니다. 보시면 80달러가 어떤 중장기적인 박스권의 상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달러 돌파한 척은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로의 완전 전환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냥 이제 어떤 중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불과한 겁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80달러 거의 다 왔다. 혹은 여기 있는 직전 고점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직전 고점도 어쨌든 83달러 80달러 언저리가 어떤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결정짓는 중요한 라인이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 때문에 국제유가 또 그리고 구리 가격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고 있다, 원자재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재들이 올라가면 우리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인플레는 누가 잡냐? 원자재 가격 오르면 인플레는 어떡하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 근데 지금 원자재에 투자를 하기는 굉장히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자산들을 분류를 할 수 있긴 한데 주식이나 원자재나 사실 비슷한 성격의 자산입니다. 위험 자산, 위험 자산. 반면에 어떻습니까? 뭐 채권, 달러 이런 것들은 어떤 일종의 안전 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얘네 반응은 좀 안 좋을 수 있고, 뭐 생각보다 또 그리고 뭐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 얘네는 무조건 잘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주식과 원자재들은 어떤 성격이 비슷한 자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성격이 비슷한 자산인데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고, 보시다시피 원자재들은 이제서야 좀 꿈틀꿈틀 좀 올라오는 단계라고 본다면은 사실 가격적인 부담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차피 투기적인 목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겠다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올라와 있는 주식보다는 조금 덜 오른 원자재가 좀 부담이 좀 덜 하기도 한 측면이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이런 점들 때문에 원자재가 오르고 있고, 원자재들은 더군다나 가격적인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잘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데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 한국 증시는 뭐 그냥 시원하네요. FOMC 확인할 거 없다. 뭐 약간 그런 느낌인가 봐요. 예.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전저점 테스트를 지금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건데, 전저점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오늘 전저점을 확실히 붕괴를 시키고 있는 거죠. 물론 검증은 해봐야 돼요. 검증은 해봐야 돼. 오늘 이 전저점을 붕괴시키면서 하락 추세를 이제 완전히 굳히고 있는데요. 누가 봐도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를 굳히고 있는데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오늘 FOMC 회의 전날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은 되돌릴 수도 있다. 확인은 해봐야 되는데, 사실 근데 이런 건 좀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직전 저점이 여기 있지 않냐. 직전 저점 지난번에 사실 삼성전자의 진짜 중요한 자리는 여기에요. 그죠? 지난번에 이 자리 한 번 붕괴시켰다. 근데 다시 한 번 더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 빼도 박도 못하고 이런 거는 좀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하락 추세다. 이제 하락 추세로 전환됐구나라고 사실상 그렇게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는 측면이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쨌든 이 시장의 강세 분위기, 이런 어떤 시장의 강한 매수세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봉을 보고 나서 삼성전자를 하방으로 따라가면은, 지금은 그래서 하방을 추격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 좀 피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하방 진입은 양봉이 튀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시장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합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물론 올라가고 있는데 하방을 잡으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건 분명하나,
근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보면 지금 상황은 강세장이기 때문에 그죠? 네. 좀 하여튼 양봉이 나오고 있을 때 진입을 하는 게 좀 그 지나고 나서 보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겠냐 싶어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하이닉스도 뭐 모습은 비슷하네요. 굉장히 큰 갭 상승을 했는데 이 갭 상승을 상승의 기회로 살리는 게 아니고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하락의 강화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뭐 끝까지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그죠? 보합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좀 싸움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거 이런 건 좀 안 좋은 신호로 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원웨이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아마 계속 하락 마감하긴 할 겁니다. 뭐 아래 꼬리가 좀 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굳이 장막판까지 안 봐도 일단 오늘 하락 마감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뭐 에코프로 친구들은 신났죠.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이쯤에서 이제 사실 좀 코스닥 시장이나 에코프로 친구들은 좀 제가 생각하던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긴 했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확대되는 순간을 좀 기다려보자 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듯한 모습이 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막판까지 좀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엄청난 변동성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면 늘 변동성이 높았어요. 늘 변동성이 엄청 컸습니다. 여기 저항을 돌파한 한 순간부터 계속 급등세예요. 늘 변동성은 높은 구간이었으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그 와중에 변동성을 조금 낮추면서 조금 줄이면서 쉬어갔던 구간이고요. 이제 다 쉬었으니까 변동성을 다시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된 구간 안에서도 변동성이 살짝 줄었던 구간, 변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구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런 모습에 좀 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해갖고 장 초반부터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전일의 고점을 돌파한 척 하면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고, 그러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선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지금 추가로 장중에 더 좀 상승 시도를 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변동성이 엄청나게 급격히 확대되는 그림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종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해석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지 않고 여기서 이제 긴 장대 양봉이 등장한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거는 어떤 제가 생각하던 어떤 그런 변곡의 신호에 가까운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코스닥 시장에 관해서 뭔가 할 이야기가 조금은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무지성 상승, 뭐 그래서 특별히 할 말 없다 그런 구간이었다면, 오늘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변곡이 머지 않았을 수 있다, 혹은 뭐 오늘 내일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거는 근데 매우 위험한 겁니다, 그죠? 매우 투기적이고 매우 위험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잡지 말라 그러고 있죠, 제가. 고점을 잡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나는 아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아주 현금도 많고 해서 나는 뭐 아무런 부담이 없다. 나는 뭐 이 돈 없어져도 괜찮다. 뭐 그렇게 좀 매우 좀 여유로우신 분들만 투기적인 측면에서 한 번쯤은 가볍게 해볼 수 있는 그런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지점 잡겠다고 잘못 덤벼들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생존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이렇게 좀 잘 알고 하실 분들은 잘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여튼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어쨌든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는 건 독특한 점입니다. 예, 그런 점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오늘 일단 삼성전자 급락에 힘입어서 시원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네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그냥 전 종목이 다 빠지네요. 예, 코스피는 그냥 시장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스닥도 시장이 좋은 건 아니네요. 그죠? 코스닥도 이번 주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 별로 내용이 좋은 건 아닙니다. 보시면은 하락 종목 수가 1300 종목, 1200 종목, 1400 종목 이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그렇게 급등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가 200 종목, 심지어 오늘은 100 종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내용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런 것들은 내용이 부진한 증거이긴 하나,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하방 베팅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하방 베팅의 직접적인 근거는 지지와 저항과 뭐 시장의 변동성, 가격적인 측면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코스피도 그렇고 3거래일간 이 지수의 흐름 자체는 괜찮을 수 있으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직전 고점, 한 달 전에 고점을 못 넘은 상황에서 내용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아참, 그 코스피 이야기하기 전에 코스닥 좀 한마디만 좀 더 하자면요. 코스닥을 지금 좀 큰 그림에서 봤습니다. 보시면은 지난 1년간 여기서 저항을 누적시켰죠. 지난 1년간 저항을 누적시킨 거예요. 21년 1년간 여기서 저항을 누적시켰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매물대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스닥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 저항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재밌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한 달간, 1년간 저항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간이요. 근데 이 구간을 얼마 만에 넘었죠? 한 달 만에 넘었습니다. 한 달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넘어갔습니다. 1년간 만들어놨던 저항인데요. 6거래일 만에 돌파한착하는 게 이게 좀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스스로들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1년간 만들어놨던 건데 이걸 6거래일 만에 돌파한착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요. 어쨌든 돌파한착했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게 맞나? 이게 신뢰도가 있을까라는 점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약간 모래성을 쌓은 그런 기분이 있긴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어쨌든 이 자리를 돌파한착했으니까, 네, 여기 있는 1년간 고점을 돌파한착했으니까 일단 좋다라고 인정을 하자고요. 일단 좋은 거라고 인정을 하는데, 아이고 가만 보니까 2018년도에 만들어놨던 역대급 고점의 매물대의 영향에 또 들어온 겁니다. 이런 점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굉장히 딱딱한 콘크리트 천정에 점프해갖고 머리를 박치기를 하는 지금 좀 그런 순간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앞에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조금 좀 뒤를 좀 돌려보니까 지금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다. 어쩌면은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강할 수 있지만은 지금 자리가 굉장한 투자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닭자 붙었다고요, 그죠? 코스닥도 닭자가 붙었다라고 해서 나스닥과 비스무리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는 모습들 대단합니다. 네. 대단한 거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너무 위험한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좀 투기적으로 어떤 그런 방법을 저의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라는 거 알고는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코스피로 좀 이야기를 넘어와서요. 코스피는 어제 저점까지 지금 붕괴시키고 있는데 종가까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꼬리 좀 달고 올라오면서 또 다시 어제 저점 회복하면 또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저항 하나 확인하고 여기서 저항 한 뭉태기 확인하고 이번에는 다시 여기 346 여기서 또 저항을 확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일단 코스피는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풋옵션들은 쌍바닥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코스피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마감하면 급락 위험이 슬슬슬슬 또 솔솔솔 피어오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한 달 전에 있는 저항이 당장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방 매집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일단 내용 살펴보면 되겠죠. 안 좋다. 코스피는 안 좋다. 그죠? 누가 봐도요. 코스닥은 좋고요.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아무튼 여기서도 좀 명확히 드러나죠. 그죠?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고점, 한 달 전에 만들어 놓은 저항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적으로. 야, 어디를 넘어갈까 못 넘어갈까 347, 346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기에 그 영향을 미친다고요. 직접적으로 거래해요. 근데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지금 당장 눈앞에는 저항이 없죠. 당장 눈앞엔 저항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 보시면 1년 전 저항 혹은 몇 년 전 저항이 지금 이렇게 코앞에 지금 이런 저항이 영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여기가 저항이니까 여기서 멈출 거야. 여기가 저항이니까 여기를 의식할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아닐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냥 막 올라갈 수 있으나 이렇게 중장기적인 이런 고점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단기적인 저항이 영향을 미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런 저항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2018년도에 저항에 도전하고 있네. 2021년에 만들어놨던 고점을 넘어섰네. 2021년보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좋은가? 2018년보다 그때 매크로적인 상황은 좋은가? 실적은 좋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만들어 놓은 저항이냐에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죠? 환율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은 1270원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마감이 된다라면 조금 무리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뭐 1275원 정도에서 사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마감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생각보다 환율이 잘 올라오고 있네요. 원화 약세, 그죠? 원화가 생각보다 약한 겁니다. 그죠? 이 정도 흐름 지켜보자고요. 하여튼 근데 뭐 이런 흐름들이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오늘의 이런 기술적인 이야기를 너무 좀 깊게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FOMC 회의 나오면 뭐 다 뒤집거나 뭐 아니면 더 강화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